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인들은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10마디 말보다 하나의 자격증이 낫다는 맞춤 자격증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1순위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는요,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든지 한국사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공공기관, 교육, 방송사에서 선호하는 자격증들이라고 하는데, 한국사 시험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특히나 선호하는 자격증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계열 학생들이 1순위로 따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사회조사 분석사가 있었습니다. 통계, 조사를 다루기 때문에 마케팅 업무에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자격증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017년부터 7급, 9급 국가직 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됐다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두 분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 자격증 가산점이 원래는 있었는데 폐지가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관계 학생 어때요? 네, 일단은 가산점 들어가는 부분은 사람들 웬만하면 다 따놓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폐지가 된다고 해서 그냥 굳이 노력을 조금 덜어줬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굳이 내가 이거 또 다른 거 공부할 시간에, 시험 공부할 시간에 따로 시간 내서 자격증 안 따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부할 게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가산점을 또 따기 위해서 자격증 하나를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좀 수고는 덜어주는 제도 같다, 변화 같다라는 말이고요. 재용 학생 어때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네. 가산점 인정해줬던 자격증이 통신이나 사무 이런 쪽 자격증이었는데 네네. 이게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없어진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격증 가산점도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더욱더 이 과목들의 시험을 정말 치러야 될 과목들에 집중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 노량진 특강도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도 회계학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회계학 강의를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반드시 이제 공시할 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을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공정한 표시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정보에 대해서 현금 흐름 이런 재무 정보에 대해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 작성한 기업은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으로 제한 없이 기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면 아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9개는 IFRS를 모두 적용했는데 1이 안 했다면 그는 여기 우리 공시할 때 IFRS를 적용했다고 공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충족한 경우만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계속기업. 그래서 청산기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계속기업을 가정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죠. 다만 청산기업의 경우에는 이 경우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발생기준,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죠.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하니까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중요성과 통합표시는 이제
동일 항목 간의 얘기를 말합니다. 자산이면 자산, 뭐 부채면 부채. 상이한 항목이에요. 성격이 밑에 표를 보시면. 그러면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서로 목적이 다르죠. 따로따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유사한 경우에는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면 구분해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으면은 통합해서 표시한다는 거죠. 예를 주식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단기 목적, 장기 목적.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는 금융자산. 둘은 구분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반면에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통합 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보시면 상계를 보도록 할게요. 상계는 반대 항목끼리 말하는 겁니다.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이제 그 대상이 상계의 대상이 되고요. 원칙은 금지예요. 그래서 이제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 부채, 그 수익,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상계 금지가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 구분해서 표시한다. 다만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이제 자산을 순액으로 취득하는 것은 상계 표시가 아니라는 거. 그 이유는 매출 채권과 대손충당금이라면 대손충당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말하잖아요. 그 얘는 상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일 항목끼리 합쳐놓은 거니까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칙은 상계가 금지고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다는 거죠. 밑에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원칙은 상계 금지다. 자, 그리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상계하지 않는다. 평가충당은 순액 측정은 상계가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예외가 상계가 표시될 수 있는 경우, 비유동 자산의 처분 손익 같은 경우, 아니면 충당부채 관련된 지출과 보전받은 금액의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상계할 수 있고요. 유사한 거래 집합에서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원칙은 이제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손익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원칙은 상계해서 표시하고요. 예외가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반드시 표시할 항목들이에요. 이 18가지는 반드시 재무제표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외울 건 아니고요. 1번부터 10번이 자산 쪽이에요. 그래서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금융자산, 재고자산, 생물자산,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투자자산, 이게 관계기업 투자고요.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10번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이들 전부 다 구분해서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11번부터 16번은 부채 쪽이에요. 그래서 11번이 이제 매입 채무, 기타 채무, 12번 충당 부채, 13번 금융 부채, 14번 단기 법인세 관련 자산 부채, 15번은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16번은 매각 예정 비유동 부채, 17, 18은 이제 자본이 되고요. 17번은 연결 회계가 적용되는 경우만 이제 해당되고요. 비지배 지분은 18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 납입 자본과 뭐 적립금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보시면 일단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는 유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배열할 수도 있고 혼합 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동성 구분법이라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과 비유동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거죠. 배열법은 구분은 안 되고 이게 순서로 배열하는 형태고요. 혼합법은 둘을 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성적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학원 같은 데는 이제 성적표 이렇게 붙이거든요. 성적표 붙일 때 성적 순대로 이게 쭉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배열법을 많이 써요. 성적 순대로 쭉 이렇게 나열한다. 근데 구분법은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합격자 발표가 구분법처럼 해요.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 이제 과거에는 뭐 이름하고 수험번호 다 이제 떴는데 지금은 이제 성만 나오고 수험번호만 뜨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정보 공개 그런 법이 좀 강화된 것도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누가 붙었는지 이름 보면 좀 이름이 특이한 친구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남이. 근데 지금은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 순서대로 있다 하더라도 먼저 있는 사람이 성적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합격자, 뭐 이렇게 불합격자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구분법이 그렇게 나눈 거고. 혼합법은 이제 배열도 하고 구분까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구분법을 많이 쓰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는 배열법 많이 쓰고요. 다양한 사업하면 혼합법도 적용 가능하다. 그 외에 보면은 첫 번째 유동, 비유동 구분해서 표시하는 경우. 왜?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얘는 항상 비유동 분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항목, 그 다음에 제목, 중간 합계 추가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순서도 마찬가지 구분하고 있지 않다. 배열법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보면요. 유동자산 분류 요건, 유동부채 분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로부터 12개월 안쪽이면 유동이라 생각하면 돼요. 12개월 안쪽. 그 이유가 되면 비유동이다. 보면 정상 영업주기라는 표현도 나와요. 정상 영업주기는 회사가, 기업이 재료를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고 대금 회수가 되는 사이클을 정상 영업주기예요. 상기업이라고 하면 상품을 구입한 다음에 판매하고 대금 회수하는 사이클을 정상 영업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있는 자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설사 12개월 넘었다 하더라도 항상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되니까 항상 유동 항목이다라고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갖고 기준하는데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은 항상 유동 보겠다. 여기 마찬가지 12개월 기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 영업주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때는 매입 채무나 영업 관련된 미지급 비용 항상 유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무상태표를 한번 이렇게 예시를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이 방법은 구분법을 적용하고 있네요. 왜? 비유동 자산, 유동 자산이 구분을 해놨죠. 부채도 비유동 부채, 유동 부채, 자본. 보통 일반적으로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더 많아요. 근데 이거 형태를 바꿔 상관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가 먼저 있죠.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자본 이런 식인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형태. 기말 시점에 이렇게 자산의 부채, 자본의 내역을 보여주는 표가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자, 그다음 포괄손익계란서의 표시 방법 볼게요. 손익계란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단일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란서 하나의 포괄손익계란서 만드는 방식. 2번은 두 개의 손익계란서 만드는 방식. 단기 순손익 구성 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별개의 손익계란서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 순손익 출발할 기타 포괄손익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포괄손익계란서라고 표현해요. 한 장 넘기시면은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예시를. 단일 포괄손익계란서는 여기서 쭉 수익 비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단기 순이익의 구성 내역이 보여지고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 내역 보여지고 총 포괄손익 모두 보여주는 게 단일 포괄손익계산서고요. 두 개의 보고서는 하나, 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찢었다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본 단기 순이익 있죠. 여기서 찢었다. 단기 순이익까지. 단기 순손익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게 별개의 손익계란서.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죠. 단기 순이익 출발해 기타 포괄손익의 내역을 보여주는 게 포괄손익계란서라고 표현해요. 용어는 좀 겹치긴 하지만 하나 혹은 두 개 방식 모두 인정한다. 하나만 해야 한다면 틀린 말이고요. 자, 그다음 단기 손익이나 손익계란서에 표시될 정보. 단기 손익이 반드시 표시될 항목들이에요. 단기 순이익 이쪽에 구분해서 이들은 표시돼야 된다. 수익은 매출 말하고요. 금융원가 이자 비용. 관계기업 적용 대상인 관계기업가, 조인트 벤처의 단기 손익에 대한 지분, 지분법 손익이라 표현하고요. 법인세 비용. 5번 중단 영업손익, 6번 영업손익은 반드시 본문에 표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6가지니까 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파트도 말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수익, 금융원가, 지분법 손익, 뭐 법인세 비용, 중단 사업손익, 영업손익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영업손익의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손익은 매출액,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관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본문에 표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013년도 초에 바뀌었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우리가 KIFRS가 적용되잖아요. KIFRS는 IFRS하고 한국에서 정한 기준이 두 개 섞인 거예요. 그래서 KIFRS가 된 거죠. IFRS는 국제로 모두 동일하고요. 한자 들어있는 거는 한국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KIFRS 이게 말하는데 이 부분이 영업손익의 본문 표시 항목 여기가 한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이게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정한 국제 기준인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서는 영업손익을 본문 표시해야 된다. 영업이익을 말하죠. 재용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영업이익이란 말 뉴스 같은 거 보면 들어봤어요? 뭐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영업이익이 바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크면은 지속 가능한 이익이 크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뭐 1, 4분기 뭐 혹은 뭐 2016년도 영업손익 뭐 영업이익이 최대치였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은 영업이익 어떻게 구하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뺀 거예요. 영업수익에서 그러니까 영업 관련 비용을 차감한 거 이게 영업손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업손익이 매우 중요하겠죠. 어떻게 본다면. 자, 그다음 포괄손익계산 작성 기준을 보면요. 마찬가지 제목, 항목, 중간 합계 추가 표시 기능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좀 의미가 있어요. 특별손익 항목은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별손익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뭐 별개의 손익계산 주석 어디에도 표시할 수 없다. 만약 특별손익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는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손익은 저는 기억하는데 2005년도에 없어졌어요. 2004년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2004, 2005 이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6년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04년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그 후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관이 매우 들어가니까요. 자, 그다음에 비용의 분류 방법은 성격별 분류 또는 기능별 분류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어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성격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성격별 분류법은 비용을 성격별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기능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적용이 좀 간편한 편에 속하고요. 반면에 기능별 분류법 있죠. 얘는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원가 같은 기능으로 분류하고요. 또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매출원가는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성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니까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성격에 대한 정보도 추가 공시한다. 단점으로는 기능으로 분류할 때 이제 이 배분이라 그러죠. 나누는 거.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 A 뭐 물류팀에 있고 관리팀이 있어요. 그 물류팀 원가, 관리팀 원가 따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이 물류부서랑 관리부 같이 겸용해서 일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럼 안분을 하든지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성격별 분류법은 비용을 성격으로 분류하는 거고 기능으로 재분류하지 않고요. 기능별 분류법은 기능으로 분류하고 성격으로 재분류한다.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면요. 관리부서, 물류부서, 감가상각비 10,000원, 물류부서 10,000원. 10,000원이에요. 원자인데 이게 좀 잘못됐고 급여가 12,000원, 20,000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성격별 분류법은 그냥 이렇게 성격, 감가상각비 급여. 그러니까 합쳐서 25,000원, 합쳐서 32,000원 이렇게 편하게 정리하죠. 그런데 기능별 분류법은 관리원가와 물류원가 나눠요. 관리원가, 물류원가. 22,000, 35,000. 그리고 여기 성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니까 다시 감가상각비 급여. 그래서 감가상각비 급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능별 분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인정한다는 거죠. 둘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별 분류법에 의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자, 앞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여기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정리를 해보면은 2번에 계속기업에 대한 적용. 그래서 계속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을 적용하고 청산기업은 계속기업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청산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파산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기업은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이다. 뭐 국가적으로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대우조선도 마찬가지 요 시일 내에 계속기업으로 갈 건지 청산기업을 정할 건지를 채권자들이 뭐 이렇게 정부랑 같이 지금 현재 회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요성과 통합 표시 이 부분은 아까 동일 항목관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격이 다르면 구분하고 성격이 유사하면 중요성에 따라 표시하면 된다. 상계 쪽도 좀 잘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상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뭐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같은 이런 충당금을 차감해서 표시하는 거 상계가 있지만 상계가 아니라 걔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상계가 근데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동 자산 처분 손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 매출을 100원 했고요. 그 관련 원가에 매출 원가가 60원 있다 그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매출 100, 매출 원가 60, 수익 100, 비용 60 이렇게 각각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상계하지 않은 건데 비유동 자산 처분 손익은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이에요. 이런 경우는 100이 판매가, 60이 장부금액, 차감한 40이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라 표현하거든요. 그건 상계에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매출 같은 정보는 중요한 정보니까 매출 원가 따로 보여주는데 별로 안 중요한 정보죠. 아니면 매우 우발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이 유형 자산을 처분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계가 허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충당부채 관련돼서 지출 보전받는 금. 요거는 이제 향후 충당부채 좀 보면서 설명이 약간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유사한 집합에서 발생했다. 이 말은 A 주식, B 주식이 있어요. A는 평가 이익이 100원이고 B는 평가 손실이 뭐 70이에요. 합치면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계 표시한다는 30으로 보여줘요. A는 올라갔고 100, B는 70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계에서 30이라고 하는 거고 예외는 어떻게 되냐? 얘는 중요한 경우에는 평가 이익 100, 평가 손실 70을 다 보여주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 좀 더 체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구분법, 배열법, 혼합법 예, 모두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학원에서 구분법을 쓰면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생을 나누는 거예요. 유동학생, 비유동학생 이렇게. 유동학생이 뭐냐? 1년 안에 합격할 학생. 비유동학생이 뭐냐? 1년 이후에 합격할 걸로 예상되는 학생. 이게 나누면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딱 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 못 들어가면은 1년 넘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어쨌든 구분법은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배열법은 순서를 배열하는 거. 혼합법은 동시에 적용하는 거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우리 아까 전에 보시면은 얘는 보호기한 말로 12개월 안쪽에 실현되면 유동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넘어가면 비유동. 정상 영업주기 내에 있는 재고자산, 매출채권 아니면 매입 채무, 영업 관련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항상 유동으로 분류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잠깐 정리하면 하나의 보고서, 두 개의 보고서 중에 선택. 자, 이렇게 두 가지 있었죠. 예, 그다음 이 부분은 중요하고 반드시 표시 항목, 수익, 금융원가, 지문법 손익, 법인세 비용, 세후 중단 영업손익, 영업손익 반드시 보면 표시한다. 그다음에 비용의 분류 방법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나눌 수 있다. 기출 문제 좀 볼게요. 2016년 국가직 9급 문제인데요. 옳은 걸 물어봤어요. 1번 기업의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 회계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1번이 틀려요. 왜냐면 현금 흐름표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주를 쓴다 그랬으니까요. 자, 2번은 같이 답을 띄워드릴게요.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은 성격별 분류, 기능별 분류 중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기능별 분류법만 표시해야 한다는 틀리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3번은 재무제 표시에서 반드시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상이한 성격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거 틀려요. 왜냐하면 상이한 성격은 구분하는 거 맞지만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 표시하니까요. 모두 다 통합하는 거 아니니까. 답이 4번인데 한국 최대 국제기업이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한 원칙이었죠. 자산부채, 수익 비용은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015년 국가직 7급 문제 볼게요. 자, 상계 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죠. 실제 시험이 되게 깊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1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자 순액으로 상계 표시한다.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이거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순액 표시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은 옳은 것들도 좀 깊어요. 내용이. 충당부채 관련된 지출의 제3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충당부채 보면 좀 배운다고 했던 그 부분이고요. 3번은 비유동자산 처분손익이죠. 처분대금에서 장부금에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순액 표시 맞고. 4번은 외환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상 발생한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에서 집합에서 발생한 차익과 차손,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원칙은 얘는 어떻게 돼요? 상기하여 표시하고요.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할 수도 있었죠. 상계 쪽이었죠.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 단기매매 금융자산 같은 경우 원칙은 상기하여 표시하는데 얘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해서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 테마들은 일반적으로 내용이 좀 깊게 잘 나와요. 그래서 회계학에서 이제 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한 7개에서 9개 사이 한 8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단골로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문제가 좀 더 발전하면서 난도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 교수님의 회계학 강의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또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재용 학생 오늘 어떻게 들었나요? 일단 저희가 오늘 배운 게 재무제표 작성이랑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작성 그리고 기준이랑 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배운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고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숙지하고 네. 저희가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제 상계가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를 이제 확실히 숙지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탑할 수 있기를 정말 정복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안 될 것 같고요.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 직업을 갖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직업이 궁금하실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다녀요? 이렇게 흔하게 물어보는데 외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흔하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상당히 울림이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어디에 다니느냐, 회사의 간판을 좀 더 중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간판보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노량진 특강 문을 닫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